코로나 위기 속에 제2의 재건을 외치며 열렸던 도쿄올림픽.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수들이 한 곳에 모여 경기에 몰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 종목마다 적용되는 규칙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생존 게임을 벌이는 시장에서도 경쟁이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의 법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입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지역마다 다른 규제 장벽을 뚫고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0위권의 GDP를 갖도록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하나둘 해외로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더 많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직접 투자보다 나간 게 5배 많습니다. 15조가 들어왔고 60조가 나갔다. 해외로 떠나고 싶어하는 기업들. 과연 그들의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늘어만 가는 좀비 같은 괴물. 바로 과도한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1964년 1억 달러를 수출하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연간 6천억 달러를 수출하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를 바치고 있던 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는 기업하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한 K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K 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물은 반도체 산업의 쌀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물은 공정관리와 품질 확보 면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용인에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다 수도권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던 SK하이닉스는 비로소 하루 26만 톤에 달하는 물 공급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한숨 돌리는 기색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양질의 무정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 이후 전기를 끌어오는 데 5년, 1공장 가동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1년 11개월, 중국 시안 1공장이 2년 1개월 걸린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대만의 경우도 그 투자 계획을 보게 되면 약 한 2년 정도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공장 가동하는데 더 많은 규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미래 먹거리를 늘 미리 준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한 규제가 갖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변화에 필요한 속도입니다. 창업 7년 차인 대구에 있는 한 드론 사업체. 미군의 드론 운영 기술과 유사한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앉아서 이라크나 이란에 대해서 드론을 공격하고 있어요. 기술 발전 속도를 법 개정 속도가 못 따라와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애를 써야 했습니다. 사람이 해오던 도로 점검과 지하 열배관 점검을 인공지능 드론이 할 경우 이것을 사람이 한 것과 같은 일상 점검이나 순회 점검으로 인정할 만한 관련법이 아직 없는 겁니다. 관련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으로서 제한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국회 그리고 관련 행정법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목소리를 잘 기울여 주시고 빨리 이제 법안을 추가를 하고 관련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룰이 없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무지경고소 같은 경우에는 규제 부처가 다양하게 나왔어요. 띄우게 되면 이제 올라가고 할 때 촬영하니까 개인정보위원회, 위치정보보호법도 문제가 돼서 이런 방통위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 위에서 촬영할 때 보안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나 국정원 쪽 총 한 6개 부처에 삼성을 따라잡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4년. 김진효 씨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로봇을 뭐라고 보시나요? 움직이는 동물인가요? 자동차인가요? 그냥 이동체?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도인지 차도인지 로봇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로봇의 기능과 서비스 범주를 정하는 것이기도 해서 사업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의한 법령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상에는 자동차랑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마, 그러니까 소하고 말은 있어요. 근데 로봇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좀 애매한 상태인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기존에 없었던 거고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파지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게 기본이죠. 포지티브 규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표적인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의 예로 드는 것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보면 우리나라는 여기서는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어요 라고 표시판이 붙어 있고 거기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비보호 좌회전 안 됩니다 라는 표시판이 있어요. 그 나머지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용어 이해를 위해 수학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영어로 양수를 포지티브 넘버라고 합니다. 음수는 네거티브 넘버라고 하죠. 즉 포지티브 규제는 양의 규제, 즉 덧세명 규제를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을 법전에 적어놓고 새로운 신사업이 생길 때마다 덧붙이는 덧세명 방식입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음의 규제, 즉 뺄세명 규제를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사업만 법전에 적어놓고 새로운 사업을 마음껏 하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못하게 하는 뺄세명 방식입니다. 사실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미국은 불문법 국가고 저희는 이제 성문법 국가다 보니 저희는 오히려 독일 쪽이나 뭐 이쪽이랑 비슷한 경우인데 미국은 사실 그 법이 딱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공무원들의 재량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그 우버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미국은 먼저 시험을 해요. 먼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 뒤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우버를 규제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을 먼저 정해놓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예 그 시도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지티브 규제, 즉 허용 덧세명 규제가 갖는 본질적 문제는 신사업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초단위 디지털 경쟁을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재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나 미래형 서비스를 무슨 수로 일일이 법전에 다 적어 넣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꼭 나열된 거 만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불법인 겁니다. 그 제품과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다거나 기술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게 하려면 이제 법과 규제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린다. 네거티브 규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법과 규제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포지티브 규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김준효 대표가 하려는 로봇 사업처럼 새로운 미래 사업이 과거에 만든 법전에 적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법전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대부분 발목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하루빨리 네거티브 규제, 즉 허용 뺄세명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파격적인 규제 혁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불가피한 규제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용 덧세명 규제, 포지티브 규제 구조에서는 규제 숫자가 점점 늘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한 해만 보더라도 정부 입법으로 늘어난 규제는 신설 1,009건, 강화 501건으로 전년 대비 55%가 증가한 양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무지 열심히 일했나 보네.
기업 입장에서 규제가 갖는 두 번째 문제는 획일성에 있습니다. 획일성은 규제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행성에 있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업체. 승용 전기차가 아닌 소형 화물 전기차로 사업을 특화해서 작년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1월 정부가 친환경 차량의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승용차나 화물차 가릴 것 없이 획일적으로 전비 5.0km로 발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기름 1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로 연비를 계산하듯이 친환경 전기 자동차는 전기 1kW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계산합니다. 이를 전비라고 합니다. 이 업체가 생산한 화물 전기차의 전비는 4.2km. 법대로 하면 전비 800m가 모자라서 친환경 차량 지정 취소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승용차는 유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 저항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화물차는 박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 공기 저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행 살적의 전비가 실질적으로 한 50% 이상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정부의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데 지자체의 노력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여건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해를 구했죠.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구분해서 효율을 계산하는 걸로 기준액으로 정하는 걸로 했죠.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획일적 규제의 또 다른 예입니다. 근데 52시간 규제는 과거에 생산직 근로자들을 상정하고 만든 규제. 그게 세상 변화에 잘 맞게 바뀌질 않아요. 노동시장 규제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템 업종 종사자는 예외입니다. 스템, 그러니까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그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직 52시간 됐으니까 집에 가 이런 거 없어요. 영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2시간제, 유럽은 48시간제도 있는데요. 노조와 기업이 합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50인자 넘어가야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입법이 강제 규정이 많고 조금만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몸도 튼튼하고 내가 애도 많아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하루에 70시간 일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정부가 너 안 돼. 할 권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봐요. 타다는 지난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앱으로 차량을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선보인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택시가 한 50년 동안 지금까지 읽어온 거를 타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신산업 개발 이래가면서 실제 면허도 없이 렌트를 해가지고 편법으로다가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신산업이라고 해가면서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타다는 완전히 임대 사업에 해가지고 자기 차도 아니고 임대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불법이죠. 운수업계는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침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타다의 사업을 반대하는 집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신사업과 기존 사업 영역 간 다툼이 벌어졌을 때 해외에서는 이런 저항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정치권이 푸는 해법이 달랐습니다. 기존의 업계에서 다 반대를 하게 되니까 또 정치인들이 기존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부안내동한 거죠. 무조건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치가 쓰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2년, 10년, 20년, 30년 뒤에 국가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표를 얻어서 재선이 되고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우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우버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거의 10%를 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호주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택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반대에 부딪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그냥 우버를 금지시켰고. 부실 규제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에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신설 규제를 발의하고 있어 규제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왜 걱정을 이렇게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좀 들어서 많은 상법학자들이 이번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비판의 입장에 대해서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상법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를 했는지에 관해서 한번 법무부에 묻고 싶습니다. 규제 입법 방식은 크게 정부 입법 방식과 의원 입법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법 방식은 규제 영향 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7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소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의원 입법의 경우에는 규제 영향 평가 없이 국회의원 10인의 찬성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소요 기간과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선정적인 사건들이 신문에 나고 공분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요. 그런 법안을 만들었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만들고 시행을 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문제는 의원 입법의 경우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으며 일부 정부 부처의 경우에도 규제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한 우회 입법의 경로로 의원 입법을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의원 입법에 규제 영향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의원 입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이익 집단의 로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뒤에 주인이 있는 법안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냥 국회의원이 이거 만들자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뒤에서 누군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법부와 행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더욱 분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 주무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일해본 이들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처럼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례로 친환경 전기차 에너지 소비 등급을 승용차와 화물차를 분리해서 수정 고시해 달라는 기업 요청은 놀라우리만큼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산에 비롯해서 관계단계들이 산정부하고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급박하게 법 규정이 개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 노력은 규제 샌드박스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독일과 일본보다 늦게 2019년이 돼서야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총 케이스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해주고 일본이랑 비교하면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 승인 그 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노하우나 이런 거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 K 방역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K 샌드박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제도의 효율성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샌드박스 제도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2, 3년밖에 안 된 제도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도 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뭔가 규제가 바뀌고 여기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샌드박스 자체는 뭔가 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을 만들었고 이거 기술 만든 게 만약에 한 7, 80%라고 하면 마지막 뭐 20, 30%를 채우기 위해서 시장에 이제 내놔서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시도를 해보는 약간 이런 실험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3가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정부 전 부처에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확인 제도. 일단 뭐 새로운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이게 어떤 규제가 적용이 되고 아니면 이게 규제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 쪽으로 이제 그 접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산업부나 뭐 가기부나 이렇게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기관 쪽에서 정부 전 부처에다가 뿌려가지고 30일 내에 답변을 하도록 돼 있고 규제 부처에서 30일 내에 답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둘째, 법률 정비 필요성이 명확해 보일 때 시행되는 임시 허가 제도. 임시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열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임시허가라는 걸 내주고 법령 정비에 바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우선 시행 후 법률 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실증 특례 제도가 그것입니다. 법을 정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일단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이제 보고받은 다음에 그걸 따라서 이제 법령 정비 필요가 있다 싶으면은 법령 정비를 하는 거고 필요가 없다 싶으면은 뭐 더 지켜보거나 아니면 그냥 그 정비를 하지 않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강력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총리급 규제개혁 전담 부처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부총리급의 규제개혁부를 만들어서 한 10년 동안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규제 혹은 과거의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국가 경제적으로 또 뭐 국민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없으면 더 좋을 법안들, 없으면 더 좋을 규제들 그런 것을 추려내서 없애는 일을 한 10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 인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겨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 운명체라는 큰 틀 안에서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을 해볼 때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외화를 보러 온다. 이것도 큰 기여지 않겠어요? 한번 슈퍼코리안의 힘을 보여주자.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미래를 보는 선각자 정신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